저는 엄경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이나 상속, 가족관계 등록, 호적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락회 회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인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또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강의를 왜 들으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 선생님들이시니까 상속에 대한 학술적인 궁금증 때문에 들으실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본인이 사망을 해서 그 피상속인, 상속인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돌아가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본인이 내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내가 장차 사망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상속인이 되어서 선대 또는 불행히도 형제 자매나 자녀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상속을 하기 위한 방법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의 특별 수익을 많이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나의 기여도를 주장해서 상속 재산을 더 많이 갖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체적인 분쟁은 없지만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는 주로 다른 강의에서는 듣기 어려운 것이라서 주로 장차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속이란, 우선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990년 이전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후 2007년까지는 호주 승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 호주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호주 상속, 호주 승계라는 개념은 없고 오로지 재산 상속 개념만 있습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상속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 등 규정인데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게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고 일부 말씀드리면 그게 요건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 봐 중간중간 민법 등 법률 규정을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와 관련해서 언제 상속이 개시되나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개시가 됩니다. 이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의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은 실종 선고 심판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 행방불명 되었을 때 경찰서에 하는 실종 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실종 선고 심판은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 미혼인 형제 자매가 어려서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미혼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직계 전속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부 또는 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상속인 지위가 있는 형제 자매나
그 밖에 반개 혈족은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최선순위 상속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권의 주체를 이제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천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직계 비속, 제2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제3순위 상속인이 형제 자매, 제4순위 상속인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그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국적은 불문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했든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든 관계없이 그 친족 관계가 있으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게 실제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관계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 예전으로 하면 호적부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친족 관계가 소명되어야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실제 친족 관계가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상으로는 친족 관계가 없다면 먼저 그 친족 관계를 정리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거나 하는 등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직계 비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자기로부터 직계에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래로 되는 거죠. 자녀, 손자녀, 당연히 이제 외손자녀도 포함되는 거고, 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주로 아들, 딸, 손자, 증손자 이 정도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 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그 자녀, 손자녀와는 2촌이기 때문에 자녀가 선순위가 되고 자녀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자녀라고 하면 보통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있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은 그 경우를 이제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하는데요. 혼인 중의 출생자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도 포함되고 양자도 포함됩니다. 양자는 일반 입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자가 있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내 친생 부모가 있고 이제 그와 동시에 양부, 양모가 있는 개념이고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면 내 친생 부모, 생물학적인 부모는 있지만 그 생물학적인 부모와는 법적인 친족 관계는 해소되고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가 친생 부모와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친생 부모는 법적으로는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녀인지 누가 양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이제 호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호적이라는 게 삼국시대부터 2007년 말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호적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 제도, 가족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사용하던 호적이라는 용어는 쉽게 사람들 입에서 떠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조차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말을 할 때 호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호적 등본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분 관계를 이제 등재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친족 관계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2008년 전후를 불문하고 친족 관계가 공시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실체법적인 것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호적부가 있을 때 호적부 전부를 복사해 주는 것이 호적 등본, 등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호적 등본이고
호적부의 일부를 복사해 주는 것. 그게 호적 초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부의 주민등록표의 전부를 복사해 주는 것이 주민등록표 등본, 줄여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합니다. 있고 주민등록표 전부를 이제 발급해 주는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 줄여서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등록부도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 개념과 초본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호적 제도에서 가족관계 등록 제도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불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내 개인정보라도 필요한 개인정보만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 개념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 초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그 전체를 말할 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법률 용어인데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긴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그 상세 증명서, 일반 증명서, 특정 증명서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서 내 필요에 따라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라고 하면 상세 증명서에는 요즘 뭐 이혼도 많이 하니까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그다음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녀, 혼인 외 출생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을 발급받으시면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 배우자 자녀가 나타나는 게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부의 사항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면 이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녀, 흔히 예전식으로 하면 표현은 아름답지 않습니다만 첩의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와 모자 관계는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모자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부자 관계는 혼인 중에 출생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부자 관계가 이제 형성되고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때 말한 인지인데요. 인지는 아버지가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구청 등에서 인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강제 인지는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아서 자녀라든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하는 인지가 이제 강제 인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 관계이지만 어려서 헤어지거나 등 다른 이유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면 실제로는 자녀, 그러니까 친생자와 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치가 않는데요. 예전에 6.25 직후에 이제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지금보다는 공무원이든 일반이든 법률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우 제도가 정치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일가 창립을 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손쉽게 호적을 만드는 방법은
현재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심지어 70년대까지도 실제 자녀가 아닌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혼인 외의 출생자라든가 등 그러니까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이 기록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면 이제 후세 상속인들을 위해서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했다고 하면 이제 뭐 시부모라든가 장인 장모와 함께 이제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배우자란 살아있는, 당연한 것이고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이제 혼인신고를 했지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 무효도 있고 혼인 취소도 있는데요. 혼인 무효는 소급해서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가 될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상속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종종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 또는 이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보다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자녀나 형제 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사람의 순위로 가서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 상속인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입양을 한 경우, 뭐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 전에 파양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면 입양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양부모와 양자가 계약에 의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합의에 의해서, 내 의사에 의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생자라고 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든 혼인 외의 출생자든, 그런 경우에는 친생자는 임의로 마음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부모 자식이 된 입양의 경우에는 부부도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을 했지만 입양 관계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파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양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없거나 또는 폐륜 행위를 해서 양부모와 양자 관계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양의 방법은 협의상 파양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상 파양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상 파양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그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금전을 주고 합의로 파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종 선고 심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입양을 하여 양자이지만 파양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도 알고 등등 있어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없거나 또는 파양 사유를 증명할 수는 없는데 양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친생자 등과 마찬가지로 실종 선고 심판이라는 형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뭐 친생자든 양자든 생사불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어려서 잃어버린 경우, 미아라든가 가출로 생사불명인 경우 또는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번 더 함으로써 이중호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걸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정리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해서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것으로 이제 간주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속인과 관련해서 그 자녀, 요즘 이혼을 많이 하니까 자녀가 이혼을 한 경우,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든 아니면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든 관계없이 자녀가 사망에 임박했거나 중대한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가 곧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사망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 자녀, 손자녀가 되겠죠.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한 전 며느리, 전 사위한테 재산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년 후견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년 후견이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부모가 계약도 대신하고 키우기도 하고 계약도 대신 체결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뭐 은행 계좌도 만들고 등등을 하는데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뭐 친권자를 부모 중에 일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부모 모두를 친권자로 정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조부모나 외조부모 또는 가까운 삼촌 관계에 있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이런 분들을 이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성년 후견은 성년이지만 만 19세가 넘었지만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 뭐 의사 능력이 없다든가, 뭐 이제 어려서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거나 또는 태어난 후 사고로 인해서 중증 장애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치매 등으로 본인이 혼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이라는 걸 게시를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이라는 걸 선임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종종 이용되는 제도이고 어떤 그 재벌의 신모 회장님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홍보가 많이 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은 성년 후견을 게시할 사유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에 임박하거나 했거나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성년 후견 게시 절차를 밟거나 또는 다른 생존한 자녀에게 그 자녀, 불편한 자녀의 몫까지 증여를 하고 그 자녀, 다른 자녀, 건강한 자녀가 불편한 자녀를 도와주도록 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친탁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제 상속이 개시되어서 부모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에는 그런 일을 처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60대, 70대, 이제 80대 이렇게 돼서 언젠가는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에 대비해서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미리 밟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역시나 미리 밟아두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지금 부모님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경우에도 자녀를 대신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요즘에는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럴 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할 때도 몸이 불편한 자녀,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속하게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절차를 진행을 해서 우선 본인이 생존해 있을 때는 부모님, 본인이 생존해 있을 때는 부 또는 모가 성년 후견인이 되고 부 또는 모가 사망했을 때는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면 안정적으로 몸이 불편한 자녀의 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순위 상속인, 지금까지는 1순위 상속인을 말씀드렸는데요.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이제 돌아가신 분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되는데요. 하고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어려서 사망하거나 또는 성년이라도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경우,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 이제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요. 직계 존속이라는 거는 그 나로부터 윗대로 이제 부모, 제 뭐 조부모, 당연히 외조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등이 뭐 현재 혼인 상태인지 여부는 상속인이 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려서 이혼을 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행사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나오는 구하라법이라든가 등등 그런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인 시도가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일반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도 양부모와 함께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생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친족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는 부모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또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경우 또 모두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가 이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더 어려운데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라고 하면 삼촌인 경우도 있고 사촌인 경우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라서 촌수 계산은 다 아시겠지만 촌수는 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형제가 2촌인데 2촌 이유는 나와 부모가 1촌, 부모와 그 형제가 1촌 이렇게 해서 2촌이 되는 건데요. 공통의 직계 조상까지 올라가서 그 세 수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삼촌이란 부모님의 형제 자매에도 포함되지만 조부모, 나와 조부모는 2촌이죠. 그런데 조부모의 형제 자매는 이제 삼촌이 사촌 관계가 되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촌, 형제 자매로서의 사촌은 아니지만 그런 분도 사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부계, 모계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은 대습 상속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3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있으면 4촌인 반계 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촌인 반계 혈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4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권의 객체가 되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상속 재산이 됐는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재산에 관한 권리가 상속 재산이 됩니다. 이걸 적극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 재산이 됩니다. 흔히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예금을 포함한 동산, 지적재산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보장성 보험은 상속 재산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에 의해서 이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제 그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상속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계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렇게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피보험자란 보험에 붙여진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얼마가 나온다, 또는 누가 다치면 보험금을 준다 이럴 때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보험 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 이제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 수익자란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 이제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 보통은 법정 상속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홍길동 또는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이제 보험 수익자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은 상속재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보험금은 민법상, 실체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라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대가 없이 받는 돈,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삥 뜯는 것인데요. 삥을 뜯는 것이다 보니까 실체법적인 거 관계없이 필요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신에 전속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부양을 받을 권리라든가 또는 연금 수급권입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력이 있는 큰 아들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기로 2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기로 이제 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나서 부모님이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 큰아들은 어머니한테 매월 200만 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부모님의 자녀에게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당연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연금수급권, 선생님들 공무원 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받게 되시는데요.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일신에 전속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종 연금법에서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에게 수급권을 갖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상속의 효과가 아니라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법이 아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은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됩니다. 소국재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극재산이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 융자가 10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순재산 가치가 10억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재산은 1억인데 채무가 20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순채무가 19억이기 때문에 그 채무를 내가 다 갚을 것이라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걸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상속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든 모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채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한 방법은 우선 상속 포기라는 제도와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하고 이제 상속 포기는 상속 포기와 상속 한정 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상속 포기 또는 상속 한정 승인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 채무를 모두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마찬가지인데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 또는 상속 한정 승인 신고서라는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걸 적법한 상속 포기 또는 적법한 상속 한정 승인으로 보고 수리하는 심판을 하면 상속 개시 시부터 효력이 있는데요. 상속 그 3개월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고 있거나 자주 왕래를 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일 또는 며칠 내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평소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제 그 상속 포기 또는 상속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상속 개시로부터 한참 지난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다가 상속 개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됩니다. 동거하지 않아서 외국 거주해서 왕래가 없어서 등등으로. 그리고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접수를 하면 되고 3개월 내에 법원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수리하는 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일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영역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상속 개시로부터 뭐 수개월, 뭐 6개월, 1년이 지난 이후에 수리하는 심판을 하더라도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 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라는 것은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구별해야 될 게 상속 포기는 안 하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갖지 않겠다. 다른 상속인한테 주기로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는 것은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그냥 흔히 일반인들이 하는 말로 상속 포기는 맞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 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버지가 3억짜리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셋이다. 그러면 각각 1억씩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렵게 사는 막내한테 주기로 한다고 한 경우에 나중에 봤더니 채무가 채무가 3억이 있다고 하면 그 채무는 내가 1억의 재산을 막내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3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내가 권리는 갚고 상속 채무는 갚지 않는 경우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을 하면서 사실상 상속 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이 수리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서 채무가 많은 경우, 실제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신용불량자도 있고 등등, 신용불량자까지는 않지만 채무가 매우 많아서 내가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인이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상속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나는 채무가 많으니까 그거 막내 또는 큰형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속 채권자, 즉 상속인의 채권자와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가 상속을 받으면서 그 재산을 다른 형제들한테 주는 것하고 내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속인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꼭 채무가 많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한테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상속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채무와 책임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5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6억이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이 이 경우 채무가 더 많은 경우인데요. 다만 이 상속 재산이 나중에 뭐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상속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비록 채무가 더 많지만 상속을 받고 상속 재산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속 재산을 갚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한정 승인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내가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승계하는데 다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즉 채무와 책임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요. 동생이 대출을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동생은 담보로 제공할 것이 없어서 1억 원을 빌리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동생이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형인데 그러면 채무자는 동생이 되고 다만 동생이 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담보를 제공한 형은 내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가 되어서 은행에서 경매 대금으로부터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채무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채무와 책임을 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다시 상속 한정 승인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남긴 5억의 범위 내에서 6억의 채무를 갚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승계는 하되 그 이상 받은 재산을 초과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온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속 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이 그러니까 상속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 내가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가 상속인은 맞다. 그렇지만 내가 언제 상속 한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갖겠다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되 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돈을 갚아라.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했는지 상속 한정 승인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상속 한정 승인을 받고도 그런 대응을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상속 한정 승인을 한 이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한정 승인이긴 한데 이제 약간 이제 다르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일반 한정 승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강학상, 실무상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상속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 채무가 많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상속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이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피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받거나 또는 변제 독촉서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 알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걸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 버리면 그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알고 나 3개월이라는 기간 놓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상속 재산 관련해서 상속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처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망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상속 재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세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세금. 이제 보통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게 세금 탈루 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서 더 부과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가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세무서라든가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등등 한 다음에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고 납부 방식이 아니라 부가 납세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세 신고를 그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고지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주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예를 들어서 2022년 오늘 상속 개시되었다고 하면 2월 말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상속세 신고 기간인데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상속세의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이라는 재단,
대해서 부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 내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신고 기간하고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상속 재산 분할은 해야 되는 기간이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끔 상속세 신고 기간에 쫓겨서 급하게 상속 재산 분할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봐서 합의는 했지만 결국 분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상속 재산 분할인데요. 보통 아파트를 부부라든가 동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공유물 분할을 하는데 다만 일반 공유물 분할은 지방법원의 관할이지만 상속 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에서만 한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분쟁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배우자에게 줄 것인지, 그 자녀에게 줄 것인지, 또는 뭐 친구한테 줄 것인지는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속인, 정확하게는 잠재적 상속인이 되겠죠. 이제 뭐 부모님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어느 정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이제 기대권을 타협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상속인이 내 상속분의 이제 내가 상속을 덜 받은 경우에 그걸 보존해 주는 방법이 이제 유류분 반환이라는 것인데 유류분이라는 것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 재산의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원 이제 친족은 이제 3분의 1 그렇게 되는데요. 주로 대부분은 이제 뭐 직계 비속이라든가 배우자가 주로 문제가 되고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류분 아까 상속인은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있었는데요. 그 상속인 모두가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만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고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론상으로는 100년, 200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고 1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속재산 분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서 발견한 조상님의 재산을 분할한 경우인데요. 근데 유류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가 알든 모르든 내 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입니다. 내 권리를 이제 내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제 상속받은 경우에
뭐 100년, 200년이 지나더라도 이제 뭐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라서 권리가 없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유류분이라는 것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이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뭐 증여한 것인데요. 그 증여를 받으면 또는 유증을 받으면 그 재산은 그걸 받은 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이 되는 거죠.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117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그 다음에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상속 개시된 사실을 알고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한 사실을 알고 나서 1년이 되었다.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이 되었다. 둘 중에 먼저 기한이 도래하면 내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달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약간 지엽적인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재산이 크다면 나름대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뭐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률 비용을 들이는 게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상속재산의 가치가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4대조 할아버지의 선산이다. 근데 그게 뭐 그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에 있다고 하면 그 자체의 재산 가치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상속재산 분할을 해두지 않으면 상속인이 수십 명, 경우에 수백 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네 대에서 한 세대가 건너뛰면 상속인이 뭐 2배나 3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대를 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관계를 좀 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때 미리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전원을 알고 그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로 분할을 하면 되는데요.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없더라도 상속인들이 많아서 누가 상속인인지 알 수가 없거나 또는 누군지 알더라도 외국 거주 또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그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강의를 하면 저는 주로 누가 상속인이 되고 이런 걸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이고 비용을 덜 들이고 내 재산을 아내와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한테 이전시켜 주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런 강의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런 강의는 뭐 들을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산을 상속인 즉 뭐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넘겨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사망을 하면 그때 이제 재산이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전 증여라 그러고 뒤에 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생전 증여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은 이게 내 사망을 하면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차이입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가 없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법정 상속인들이 유언을 이제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
생전 증여와 이제 유언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전 증여를 하는데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세율이 생전 증여가 유리한지 유증을 하는 게 유리한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재산 내역에 따라 따져봐야 되는데요.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주로 절세 또는 절세를 넘어서 탈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애매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탈세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절세를 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 재산을 바로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걸 처분해서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취득 자금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이혼이 늘어나면서 자녀한테 증여를 한 경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세금도 아끼고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니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또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실무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다만 이제 며칠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다. 그 직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안 될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지났다면 판례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비록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재산 등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을 실무상으로는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에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혼인 기간이 5년, 10년 뭐 그 이상 지났다고 하면 그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 50%를 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재산의 규모, 그다음에 형성 과정, 그다음에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법원에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요. 상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면 비율은 뭐 규모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10%, 20%, 30%, 아주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50%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그런 혼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경우 상속 개시 후에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부모님이 자녀, 똑같은 자녀 는 현실적으로는 아닐 수는 있으니까 자녀 일방에게 재산을 주는 건 좋은데 가능하다면 내가 사망한 후에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좋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나중에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 이런 차원에서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사망 후 유언자의 뜻에 따라서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만 재산이 사망한 후에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증여보다가 유리하거나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증을 한 경우에 유언에 따라서 상속인 등의 유언을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거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민이라는 거는 이게 뭐 유효한 이제 유언 증서인지, 예를 들어서 유언은 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덜 되겠죠. 그런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면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직접 쓴 것인지, 부모님이 필적인지 아닌지, 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냥 양재동 땅을 둘째한테 준다 이렇게 한 경우에 양재동에 부동산이 여러 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재산인지 이제 알 수가 없고, 또 그게 하여튼 그러니까 거민이라는 거는 유언이 효력이 있다, 적법 유효하게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인정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외관상, 형식상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다른 상속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에 저거는 아버지 필적이 아니다, 또는 아버지 필적이긴 한데 그 당시에 뭐 아버지가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다, 치매였다 등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 자체에 의해서 그 재산을 이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유언 유효 확인의 소라든가 다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거민을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소환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은 상속인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내가 유언을 하는데 뭐 내가 생전에 큰아들한테 이전하려고 했다면 생전에 내가 재산 이전을 해버리면 상속 개시된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조회를 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고 등등을 통해서 생전에 아버지가 자녀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해 준 걸 알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구성이 복잡한 경우, 혼인 중에 출생자,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거나, 또는 같은 혼인 중에 출생자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르거나, 또는 양자가 있는 경우 등등 상속인 구성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래서 유언보다가는 생전 증여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혼인 중에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중에 출생자라도 부 또는 모의 구성이 다르거나, 또는 뭐 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전 증여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전에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부모와 왕래가 없다면 부모가 사망한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이상된다고 하면 생전에 뭐 큰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최소한 이제 유언해둘 필요가 있고, 유언보다가는 유언을 해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하려면 생전 증여를 하는 것인데요. 가장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여러 분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뭐 자녀가 혼인 중인 출생자든 뭐 혼인 외 출생자든 전혼 자녀든 현재 혼인 상태의 배우자 자녀이든 관계없이 내 뜻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 A 재산을 장남한테 주고, B 재산을 장녀한테 주고, C 재산을 뭐 차남한테 주고, D 재산을 혼외자한테 주고, E 재산을 양자한테 준다고 한 경우, 또는 안 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걸 뭐 필요한 증빙을 첨부를 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라는 거는 사서 인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서 뭐 절세 등을 위해서 부모님 재산을 처분해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자금을 증여해두고 이게 뭐 증여해서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그 내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적어두는 겁니다. 내가 그 양재동 상가를 팔아서 10억에 팔아서 6억은 큰아들한테 줬고 큰아들이 어떤 아파트를 사는데 일부 보태도록 줬고 4억 원은 큰딸을 줬다. 그거는 내가 현금을 줘서 자료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기재를 하고 증빙, 내가 이체를 안 했으니까 그건 없겠지만 내 통장에서 찾은 재산, 뭐 그런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서 약간 두꺼울 수는 있지만 그런 자료를 정리를 해두면 상속인들 사이에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분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형제 자매 사이에 재산이 약간 뭐 불균형하게 나눠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다면 내가 장남한테 재산을 더 많이 준 것은 장남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그 동생들 돌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그 사이에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다른 자녀가 한테 설득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형제 자매도 문제이지만 그 배우자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뭐 약간 한치거나 두치라고 그래서 인 경우 있는데요. 상속인이 배우자라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무리를 해서 소송을 하고 형제 자매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을 감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뭐 속된 말로 지옥을 맛보지 않게 하는 부모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밟아두면 나중에 매우 유용하고 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